이 논문은 사실은 제가 21년에 이제 창의성을 주제로 논문을 하나 쓰고 그 논문을 쓰면서 이제 마가렛 보든 같은 이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이러는 사람이 이런 정도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 결과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이제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서 쓰면서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기롭게 이제 그 다음 논문을 쓰겠다고 했다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또 그분도 호기롭게 그 신청을 받아주셔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게 마감이 이번 6월 말이에요. 6월 말에 안 실리면 제재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별로 지난 3월 초까지만 해도 제재를 받고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나마 이게 이제 완성이 돼서 생각 같아서는 지난 논문에서 한 2발 정도 앞으로 나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냥 한 반보 정도 살짝 나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마침 오전에 임수영 선생도 저와는 이제 좀 상반된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제가 비판하는 입장을 옹호하는 걸로 하고 했으니까 이따가 토론할 때 뭐 얘기 좀 더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맞추려면 그냥 제가 쭉 읽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저 띄엄띄엄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조금 정신 없으시더라도 제가 띄엄띄엄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의 그 마지막 문단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글은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성품적 특성, 그중 특히 지적 덕성, intellectual virtue라고 부르는 거, 이 개념을 통해 이해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사실 지적 덕성이라는 개념도 창의성보다 더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 글은 불분명한 개념을 설명하려는 시도인가? 어느 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철학적으로 그러한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좀 띄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이 그 양쪽의 불분명한 개념 각각에다가 그 입맛에 맞는 우리 stipulative definition이라고 했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적인 정의를 붙여가지고 창의성은 이렇게 이해합시다. 덕성은 이렇게 이해합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인위적인 답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럴 위험은 좀 있어 보입니다. 나는 창의성에 관한 우리가 승인하는 개념적 요소들과 지적 덕성에 대한 기존 덕 인식론자들의 특징적인 이해 방식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후자를 활용해 전자를 분석해 보려 한다. 이게 이제 논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쭉 뛰고요. 2.2 그 독창적 헛소리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창의성에 대한 전통적 논의들은 암묵적으로 창의성을 행위자가 가진 내적 특성, 특정한 내적 기관, 패컬티나 과정 혹은 종합적인 성품, 태도, 경향성 같은 데서 찾았다. 그 다음 문단으로 가세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밝히는 일이 어렵다고 판단한 학자들이 소위 과정, 프로세스 대 프로덕트, 과정 대 산물 논쟁에서 이론적인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산물 중심의 이해를 시도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내적 특성을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데에 동의 가능한 이유에 못지않은 보편적인 공감대가 어떤 산물을 창의적인 산물이라고 부르는 데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창의성을 설명해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결과주의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고요. 지난 논문에서. 그래서 과연 그러면 창의적인 산물이란 어떤 특징을 가진 것일까? 그 다음 122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쯤으로 가겠습니다. 표준적이라 명명된 견해에 따르면 창의적 산물이란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이다. 창의성이 새로움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은 창의성에 관한 개념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새롭다는 것은 창의성 안에 개념으로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치 조건 역시 그렇게 보인다. 가치 조건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무가치한 새로움은 창의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이 명백하기에 이 조건이 필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그 기원이 칸트에게로까지 소급된다고 하는 독창적인 헛소리, 논변이 있다. 새로운 어휘들의 조합이지만 문장 구성조차도 되지 않는 의미 없는 헛소리들을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창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 가치 조건을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힐스라는 사람하고 버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있고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 내용은 뭐 다른 기회에 또 임수영 선생도 하고 그랬으니까 쭉 한 페이지 또 넘어가서요. 123페이지 마지막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임수영 선생이 이미
이 사람들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한 게 있는데, 임수영의 비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힐스와 버드의 예들과 논변이 모두 적절한지는 최소한 논쟁적이다. 그러나 가치 없는 산물, 가치 없는 창의적인 산물이 최소한 개념적인 모순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달걀의 모서리를 깨트려서 세운 콜럼버스의 예와 같은 것도 가치 없는 창의성의 사례로 인정할 만하다면 이런 류의 발례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창의적인 것, 이걸 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보았듯이 발례를 피하고자 가치 조건을 상대화하거나 주관화시키면 애초에 가치 조건을 필수적으로 상정한 동기는 분명히 많이 퇴색된다. 그러나 이런 발례들에 마주해서도 가치 조건을 포기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건 부정적 가치를 갖는 산물에서 다른 가치의 측면을 찾아내려는 측에서는 독창적인 헛소리의 문제가 존재하는 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치 조건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 것이다. 말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가치 조건을 포기하지 않는 측에서는 독창적인 헛소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창의성은 가치를 개념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렇게 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겉은 명시적으로 딜레마 상황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제 그 밑에 단락이 중반쯤으로 가겠습니다. 힐스와 버드에 따르면 헛소리의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산물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문장도 아닌 헛소리에 창의성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평가할 내용이 없어서일 수 있으므로 창의성은 그것을 판단할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 단서만 붙여주면 상충되는 듯 보이는 우리의 두 판단, 즉 헛소리에 창의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과 가치 없는 산물도 창의성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주장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다. 양자를 양립시키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더 걱정하는 건 이제 2-4이고요. 이제 가치 조건을 부여했을 때 자귀성입니다. 필자는 힐스와 버드가 주장하는 대로 가치가 창의성의 정의에 등장할 필요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로 창의성이 가치 있다는 생각은 새로움이라는 조건에 버금갈 만큼 창의성의 개념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창의성의 정의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가치 있다는 생각은 어떤 식으로건 그 속에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 조건을 결과주의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특히 예술적 창의성과 관련하여서는 이것을 마치 과학적 발견이나 발명처럼 간주하여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작품의 독창성과 함께 작품의 가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때의 가치가 결과주의적으로 해석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적 사례들을 이용한 발례가 힐스와 버드의 예들 못지않게 가치와 무관한 창의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힐스와 버드 같은 여러 가지 예들 말고 예술만 가지고 보여줘도 가치 조건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자가 지난 논문에서 들었던 예는 그 실패한 B급 영화, B급 SF 영화가 나중에 좋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뭐 재평가받고 이런 예들을 사용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다른 걸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그 맨 마지막 줄입니다. 유사한 예로 일부러 소위 병맛이라는 수식어로 불리는 조악한 그림체를 택한 웹툰 작가를 생각해보자. 그의 성의 없어 보이고 결코 잘 그렸다고 할 수 없는 그림체가 미적 가치를 가졌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치기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의 의도적인 선택이었고 기존의 관행을 비트는 새로운 시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창의성마저 박탈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물론 미적 가치라는 것이 세련되고 유려한 그림만이 가진 것은 아니기에 표현하려는 수준의 풍자와 농담을 위해 딱 맞는 그림체를 찾아낸 것이 곧 이 작품의 새로움이자 가치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시도가 받아들여졌기에 가능한 결론이 아닌가 싶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새로운 시도는 결과주의에 의해서라면 창의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게 뭐 듀샹의 샘 같은 거를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듀샹의 성공하지 못한 레디메이드 같은 거를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두 가지이다. 우선 최소한 예술의 경우라면 작품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지를 보아서 그것을 만든 과정을 창의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품이 창의적이라는 사실이 그 작품의 가치 평가에 기여하기도 한다. 실용성이건 미적 가치건 제한된 가치 판단의 기준 내에만 머무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예술이기에 예술의 경우에는 새로움 그 자체가 곧 예술적 가치이고 이 점에서 새로움으로 진리나 유용성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학에서의 창의성과는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가치 없는 새로움에 대한 부정적 직관이 확고해 보이는 과학과 달리 예술에서는 새로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두 번째 문제는
가치와 창의성 간의 설명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산물의 가치 평가가 사후 약방문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학적인 그림체의 작가는 미적 예술적 가치를 고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독창적인 헛소리의 사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림체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 작가의 결과물은 능력이 부족해서 외관상 이 작가의 그림체와 유사해 보이는 결과물, 혹은 소박하고 난삽한 그림체지만 그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결과물, 이것과 같은 가치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후자들의 결과물은 창의적이지 않은 반면 이 작가의 결과물은 창의적이라면 결국 이 작가가 만들어낸 산물의 가치는 이 작가가 시도한 의도적인 조악함이 가진 부족한 미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데 성공했다는 효용 혹은 상업적 성공의 가치 때문에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주의는 마치 이러한 방향의 해결책을 큰 문제 없이 제시하는 듯한데 이것이 필자가 우려하는 결과주의 가치 조건의 자기성이다. 짧은 문단 건너뛰고요. 결국 예술이 아닌 과학, 과정이 아닌 산물의 중심을 둔 결과주의적 가치 조건이 갖고 있다고 의심되는 저한테는 진짜 해소되지 않는 수상한 점은 산물의 가치와 산물의 새로움이 별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것 같다. 결과주의자들은 아마도 새로운 디자인의 토스터가 나왔는데 이것이 빵을 잘 구울 수 없다면 어떻게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산업과 자본이 열광하는 창의성의 맥락은 이런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디자인이 창의적이라고 불릴 수 있으려면 새로운 디자인 때문에 빵이 더 잘 구워지거나 전례가 없는 기발한 디자인을 취했음에도 빵을 굽는 기능에는 아무 훼손이 없는 경우여야 하지, 놀라운 디자인만 있고 빵을 구울 수 없다면 이것 역시 독창적인 헛소리가 아니겠는가. 이때의 가치는 빵을 굽는다는 토스터의 실용적인 효용의 측면에서 오는 것으로 새로움과 분리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창의성의 가치는 바로 그 새로움의 가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결과주의도 새로움을 산물로 간주하고 그 가치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우연히 그럴 수 있을 뿐이다. 가치 조건을 요구하는 결과주의적 정의가 산물의 가치란 곧 새로움 그 자체의 가치 혹은 그 새로움으로부터 유래하는 가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아침에 강의를 들으니까 임수영 선생이 이제 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에서 본 것처럼 산물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고 그런 별도로 평가한다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식이죠. 그 다음 섹션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전까지 이제 결과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요. 127페이지에 그 중간에 있는 거. 이제 과제는 좋은 품성으로서의 창의성이라는 주장이 그저 말로는 지당하지만 알맹이 없는 슬로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면서 결과주의보다 좋은 설명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주의에 대한 비판을 배경으로 그 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덕 인식론, 그 다음에 intellectual virtue theory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창의성의 문제를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본질을 밝히려는 노력을 할 때 중심이 되어줄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직관, 창의성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직관 같은 것이 과연 있는지 의심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창의성이 심리적으로 단일한 하나의 과정이나 기능을 가리키지는 않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 창의성 이해란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이론이 요청하는 바에 따른 선택적 구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을 인정하더라도 지금까지 논의해온 새로움 조건과 가치 조건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재구성보다는 이들을 정교화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는다. 그 다음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창의성이 규범적 개념인 한 가치와 무관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창의적인 사람이 상찬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직관 중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산물 중심의 이론과 반대로 여전히 창의성을 행위자에서 찾고 창의적인 산물을 그런 행위나 과정의 파생적 결과로 보려는 시각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요소를 감안하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창의성을 지적 덕성으로 이해해 보려는 시도이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덕인식론의 접근들을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이고요. 덕인식론은 윤리학에서 덕이론이 등장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영미인식론에 도입되었다. 어떤 행위의 옳음을 설명하기 위한 공리주의와 의무론 간의 대립 상태에 대하여 덕윤리학은 두 가지 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덕윤리학은 그동안 윤리적 판단의 일차적인 대상으로 개별 행위들을 문제 삼던 전통, 그 전통을 행위가 아닌 행위자로 옮겨가기를 제안한다.
즉 어떤 사람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덕성을 갖춘 사람이냐를 먼저 논의하고 올바른 행위란 바로 그런 덕성을 갖춘 사람이 할 법한 행위라는 식으로 행위의 올바름이 행위자로부터 파생되는 것을 보자는 것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윤리적 가치의 다원성이다. 덕성은 한 사람의 성품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 용기, 정직, 겸손, 절제, 동정심 등과 같이 하나의 공통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덕윤리학은 문제가 되는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혹은 정의로운 것이냐 아닌지에만 집중하는 기존의 윤리적 논의를 넘어서서 가치에 대한 논의를 다양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식론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 게티어 문단은 띄고 인식론 이야기로 3.2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식론에서 받아들인 덕 이론이 인식론에 그동안 전통적으로 있었던 내재주의와 외재주의의 대립을 해결하는 제3의 대안으로 진화하는 전개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식정당화에 대한 상반된 직관이 내재주의적인 접근과 외재주의적인 접근이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지적 덕성의 이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게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그 밑에 단락 보시면 대표적인 외재론으로 신빙성 있는 과정 이론, Reliable Process Theory인데요. 이거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입장은 참인 믿음은 신빙성 있는, 즉 참인 믿음을 생산할 확률이 높은 믿음 생산 과정을 통해서 획득되었을 때 정당화되고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내가 실제로 예민한 관찰력과 좋은 기억력, 건전한 추론 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과정들이 동원되어 생산된 믿음은 진리 연관성을 가진 것이고 따라서 지식이 될 규범적 자격을 갖춘 정당화된 믿음이 되는 것이다. 믿음 생산 과정의 신빙성은 그저 객관적 사실이면 되는 것일 뿐 그에 대한 인식 주체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이것을 이제 외재론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지적 덕성의 이해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입장을 덕 신빙론으로 부를 수 있는데 어니 소사나 그랬고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입장이다. 인식 주체의 보편적인 인식 목표가 거짓을 믿지 않으면서 참인 믿음을 최대한 많이 갖는 것이라면 그 일을 잘 하고 있는 기관을 소유한 인식 주체는 지적 덕을 갖춘 것이 된다. 덕 신빙론자에게 지적 덕성이란 결국 탁월한 기억력, 관찰력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우리는 잘 관찰하고 잘 기억하고 잘 추론하는 사람을 지적으로 탁월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것이 지적 덕성이라는 말의 무리한 사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이 입장은 기존의 정당화와 관련된 신빙성 이론의 틀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용어만 지적 덕성으로 바꾼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좀 내려가세요. 지식과 관련해 이런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기존의 신빙성 있는 과정 이론 등 외재주의 이론이 가진 반직관적인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된 사고 실험들. 이게 어디 있는 사고 실험이냐면 이제 주 28에 있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외재주의를 택하면 이러이러한 경우에 정당화된다 혹은 지식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직관적으로 그거 동의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릿속에 무슨 이상한 칩이 심어져 있는데 그런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이 칩이 대기 온도하고 아주 릴라이블하게 반응을 해서 나한테 27도, 23도 이런 거를 빡빡빡 띄워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냥 그거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대기의 온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고 나는 신빙성 있게 작동하는 어떤 기관에 의해 가지고 참인 믿음을 갖게 된 건데 야 그렇다고 네가 그거 안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니? 라는 이제 반론들이에요. 그래서 외재주의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덕성 이론으로 넘어가서 그거를 좀 보완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덕신빙론을 택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도 못하면서 옮겨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선되리라고 예상되었던 취약점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이에 반하여 virtue responsibilism이라고 불리는 덕 책임론이라고 부르는 입장은 내재주의적 직관을 더 잘 보존하려고 시도한다. 자그젬스키나 몽마르크 같은 이들은 덕성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인간의 성격이나 태도로 간주한다. 기억이나 지각 같은 신빙성 있는 기관은 덕성 그 자체라기보다는 덕성을 구성하는 재료로 치부된다. 대신 새로운 생각이나 비판에 열려있는 마음인 지적 개방성, 지적 용기, 지적 독립성 같은 것들이 덕성이다.
사람을 인식에 있어서 탁월하게 만드는 데는 그저 신빙성 있는 기관을 소유한 것 이상으로 행위자로서 그 사람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를 책임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시력이나 기억력과는 달리 덕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성격적 특징들을 획득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그것을 행사하는 등의 일을 그 일을 하는데 인식 주체가 어느 정도 통제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타리라는 사람의 이제 정리에 따르면은 덕 책임론자들은 참을 얻고 거짓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행위할 때 지적 덕성을 발휘하는 것을 간주한다.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라는 거죠. 나아가 이러한 동기와 그에 따른 행위를 규제하는 덕성들, 예를 들어 불편부당함, 진지함, 지적 용기 등이 포함될 때 우리는 전반적으로 지적 덕성을 가진 인식 주체가 되며 그러함으로써 독단론과 같은 악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몽마르크가 지적으로 열린 마음을 덕성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창의성을 유사한 종류의 지적 덕성으로 설명해보려는 작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열린 마음 혹은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덕목은 친숙하지 않은 생각이면 일단은 먼저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성을 극복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는 대안을 고려하는 등 지적인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이 우리를 더 나은 인식 주체로 만들어 줄 것이기에 이러한 덕목은 가치 있는 것이 된다. 한 문단 띄겠습니다. 지적 덕성에 대한 이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이고 다른 하나를 부정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바타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적 덕성은 얇은 개념이어서 그것이 인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동의를 제외하고서라면 이 개념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는 또한 지각적 지식에는 덕신빙론의 접근이 적절하지만 우리의 소위 고급 지식을 설명하기에는 덕책임론이 유리하다고 평가한다. 이는 덕인식론의 초기에 소사가 동물적 지식과 반성적 지식을 구분한 것과 괴를 같이 한다. 소사는 정당화가 내재주의적 개념이라는 직관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런 정당화가 개입해야 하는 지식을 반성적 지식, 정당화 없이 적절함만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낮은 단계 지식을 동물적 지식으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소사는 반성적 지식에는 정합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인식 주체의 내적 관점, 퍼스펙티브가 요청된다고 하였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가겠습니다. 덕인식론의 논의는 1차적으로 지적 덕성을 동원하여 지식을 설명하는 데 있고 이때 신빙론과 책임론의 관계는 양자택일적인데요. 132페이지 한 대여섯째 줄부터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지식을 설명할 때 얘기는 그런데 그러나 창의성은 그것이 지적 덕성이더라도 직접적인 목표가 지식의 산출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믿음과 이해를 통해 인식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기에 지적 덕성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당장 지식의 산출은 아니므로 반드시 둘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덕신빙론과 덕책임론이 상보적으로 작용하여 인식적으로건 윤리적으로건 인간의 창성함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품성의 가치와 그 내용을 구성하면 된다. 그리고 창의성은 특성상 그렇게 이해되어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우선 기존 인식론의 설명 요소들이 창의성의 설명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살펴보자. 서너 줄 밑으로 내려가서요. 창의성을 지적 덕성의 하나로 설명하려면 우선 우리 내부에서 창의성을 전담하는 어느 한 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관이 무엇을 산출한다고 보아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이게 믿음이 아니라면 뭐 해야 하는지. 신빙론은 믿음 생산의 특정한 방식을 기억, 지각, 추론 등으로 구분하지만 창의성은 통속심리학도 인정할 만한 한 단위의 기관이나 능력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당연히도 전통적으로 이와 연관시켜 생각해왔던 기관이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상상이다. 일견 지각과도 유사하지만 다르고 기억과도 유사하지만 다르며 믿음과도 유사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상은 그 실체에 대한 심리학과 철학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영역이다. 아직 상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일단 상상이란 믿음과 같은 명제적 태도와 달리 실제와는 다른 상태를 대개는 의도적으로 그러나 그 상태를 희망하거나 욕구할 필요 없이 명제적으로나 비명제적으로 그저 마음에 떠올리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해보자. 인식을 전제로 한 지적 덕성들에서 믿음이 참이 된다는 것에 상응하는 것을 상상에서는 상상된 것이 새롭다는 것을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상상을 기억이나 지각과 구별하고 상상의 산물을 믿음과 구별하는 이유가 이것일 것이다. 기억이나 지각에서는 이미 겪었던 것이나 지금 겪고 있는 것과 표상 혹은 믿음 간의 일치, 즉 진리 연관성이 핵심이지만 지각되지 않은 것, 일어나지 않은 것, 가능적인 것 등에 대한 반사실적 상상은 그것이 기억이나 지각이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새로움이 하나의 특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다른 지적 덕성이 관여하는 산출물이 참인 믿음이라면 창의성이 관여하는 것은 바로 상상된 새로운 이미지나 생각이다. 사실 상상력은 겉에 의해 창의성과 긴밀한 관계에 놓인 것으로 논의되는 것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설명 방식의 핵심을 구성해 왔다. 그러니까 상상과 이거 연결시킨 사람은 굉장히 많고요. 물론 이 전통적인 설명 방식이 결과주의가 대두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듯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상력이 아직 밝혀져야 될 게 너무 많다면 창의성은 상상력과 관계된 것이다라는 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산물 중심으로 가자, 또 결과주의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몇 줄 더 내려가서 난 과정 중심의 설명을 포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상력을 언급하는 전통적인 이론들이 풍부한 상상력과 인간의 창의성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일시로 인해 초래되는 난점 중 하나가 앞서 논의한 독창적인 헛소리, 상상력의 산물이지만 창의성이라고 인정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례를 창의적이라고 해야 하는 문제였을 것이고 그래서 산물로 눈을 돌려 산물의 가치 조건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지적 독성으로서의 창의성은 풍부한 상상력과 동일한 것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동일성만 부정하면 창의성이라는 지적 독성의 새로운 이미지나 생각의 생산기관으로서의 상상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정도는 전통이론의 생각을 부정할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각적 믿음을 생산하는 지각이 참인 믿음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지적인 가치를 갖는 것처럼 상상은 기존 믿음이나 생각들, 심상들의 변형과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생각과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1차적인 기능을 한다. 기억력이나 관찰력이 좋거나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이미지나 생각을 떠올리는 능력이나 경향도 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상상력을 기억과 같은 하나의 기관으로 취급한다면 행위자의 의식적인 통제를 받건 아니건 상상력이 새로운 생각을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경향성을 강하게 가진 것이기를 창의성을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지적 덕성으로서의 창의성이 신빙성론의 방식으로 이해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창의성은 그 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풍부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새로운 생각일지라도 그저 공상이나 백일모에 가까운 피상적인 상상일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그저 지각과 기억이 제공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변형한 상상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라면 비록 양과 빈도에서 풍부하더라도 굳이 창의적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창의성이 상상력을 만들어낸 생각과 이미지의 새로움에 달린 문제라면 우리는 이 새로움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성적이고 메타적인 차원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지난 논문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다는 거고요. 134페이지 첫 문단입니다. 결국 필자가 생각하는 창의성은 1차적으로 생산된 새로운 생각에 그것의 인지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메타적 차원의 평가와 조망이 개입되어 그 새로운 생각의 새로움을 이해하는 성향을 말한다고 하겠다. 이것이 최고도로 발휘되는 경우 이러한 메타적 조망으로 인해 인지적 확장이 일어난다. 인지적 확장은 단순히 새로운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음미하는 것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확장이 일어난다고 해도 수평적이고 양적인 정보의 증가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새로운 이미지나 생각이 특별한 종류의 각성을 가져오고 이를 통해 그 새로운 생각을 중심으로 기존의 믿음과 지식들이 재조정, 재배치되는 방식의 확장과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인구에 회자되는 탁월한 창의성의 경우들은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 창의성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지적 덕성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창의성의 이해에 비추어 기존의 사례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새로운 조건과 가치 조건을 만족하는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그것이 창의적이면 동의할 수 없는 사례들, 키란의 뇌졸중 환자 사례 같은 거 있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참신한 생각임을 인정할 수 있어도 특별히 창의적이라고 상称할 정도는 생각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안다. 이 애들이 공통적으로 창의적인 산물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산물이 가치 없어서도 아니고 생각이 새롭지 않아서도 아닌 이제 제 생각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그 새로움에 대한 인식 주체 혹은 행위자가 내리는 메타적 차원에서의 평가나 조망이 동반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메타적 조망에 따른 각성과 재조정 상태 하나하나를
행위자가 매번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 언급한 지적으로 열린 마음, 지적 용기 등과 같은 성향과 태도를 가진 행위자는 메타적 조망을 행사하는 성향이 높을 것이고 그에 따라 각성과 재조정의 상태를 촉발하기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얻게 된 새로운 생각의 역할과 가치를 메타적으로 더 잘 들여다보는 성향을 가진 사람과 그런 성향을 덜 가진 사람을 나눌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적 덕성으로서의 창의성을 갖춘 사람이란 탁월하게 작동하는 상상과 함께 그에 대한 메타적 조망을 행사하는 성향을 가진 행위자라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몇 번이나 남았죠? 예. 아, 예, 예. 지금 4분요? 자, 예를 들어보자. 장래에 무엇이 되겠느냐에 참치 샌드위치가 되겠다고 대답한 유치원생. 이게 이제 책에, 제임스 카우프만 책에 나오는 건데, 이 카우프만은 그걸 되게 고민합니다. 이거 창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서 이것이 전형적이지 않은 생각을 산출한 상상력의 덕분이고 그 아이가 평소에 그런 경향을 보여왔다면 이 아이를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아이가 창의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이 답변의 새로운 측면에 대해 어떤 내적 조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더 알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아이가 진심으로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참치 샌드위치라는 믿음과 함께 그것을 상상했고 그랬을 때 그에 동반하는 다른 믿음들과의 부정합한 측면을 미처 거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거나 또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정합적으로 만드는데 별다른 의식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는 지적 덕성에 해당할 만한 내적 조망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이 아이가 다른 학생들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에 식상하여 자신의 답변으로 그것을 타개해보려 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덧붙여진다면 이 엉뚱한 답변에 대한 행위자의 메타적 조망이 있음을 설정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라면 이 아이의 답이 창의적이라는데 조금 더 편하게 동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치 없는 새로움의 문제에 대한 답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는 새로운 요리, 잡음으로 들리는 새로운 소리들의 조합에 대해서도 상상력의 산물임과 무가치한 산물임 사이에 갈등할 필요 없이 그 생각에 인식자 차원에서의 메타적인 조망이나 반성적 차원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전형적인 경우에는 대개 그런 차원이 없으니까 이런 요리나 소리의 제작도 창의적이라고 해야 하는지 인정 안 해줘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판타지나 공상과학 허구 작품에 등장하는 허구적 언어들 이걸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의미 없는 헛소리임에도 창의적 산물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헛소리에 새롭게 맥락적으로 부여한 가치,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러한 맥락 자체의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게 톨킨이 만든 말들인데요. 여튼 인사말로 아마툴리아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새로운 음들의 조합을 생각해낸 것이 톨킨의 상상력 덕분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넘어 이들을 창의적인 산물로 칭찬하는 데에는 이것이 가상의 언어를 만든다는 톨킨의 메타적인 맥락과 인지적 조망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작동하고 있다. 마지막 나가면은 몇 가지 그냥 여기 이제 함축들을 얘기한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기의 문제는 제 생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 전체를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좀 지적 덕성이라는 하나의 이 프로세스가 있다라든가 그런 패컬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 전체의 성향으로 넓혀가도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이 비범한 천재라서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든지 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메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탁월한 정도로 발휘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심리학에서 하는 확산적 사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과 창의성과의 관계도 이런 식으로 보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마치고요. 이제 목을 늘려서 칼을 받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주환입니다. 저는 논평문을 써와서 논평문을 대부분 읽는 걸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부연 설명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께서는 창의성 개념에 관한 기존의 산물 중심적 결과주의적 정의를 비판하고 창의성을 지적 덕성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창의성은 결과물 자체의 새로움이나 가치로 판단될 수 있는 속성이라기보다는 행위자의 내적 성향과 인지적 태도, 특히 상상력과 메타적 조망의 결합으로 형성된 인간적 탁월성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성의 가치는 결과물의 객관적 효용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통한 인식의 확장과 심적 성찰을 가능케 하는 직접 덕성인 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 논문은 철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창의성이라는 악명 높은 개념이 어떻게 명료하게 분석될 수 있는지에 관해 관심이 있는 연구자, 혹은 윤리학과 인식론의 전통적 논쟁을 조금이나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던 덕이론 자체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혹은 윤리학과 인식론이라는 규범적 철학 분야에서 주목받았던 덕이론이 과연 또 다른 규범 철학인 미학에서도 쓸모가 있을지에 관해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이론적 조망과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사실은 이 세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는 연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본 논문을 통해 많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창의성을 산물의 결과로 판단될 수 있는 속성으로 보는 대신 행위자의 내적 과정에 의존할 것으로 볼 것을 주장하는 연구자 중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본 논문의 전체적 방향과 취지 그리고 결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생략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로 인해 혹은 저의 무지와 독해력 부족으로 인해 후자일 가능성이 클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이해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남은 의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6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저자께서 제시한 상상에 대한 정의와 이후 논의에서의 상상 개념의 활용 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창의성보다도 오히려 더 악명 높은 블랭킷 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상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상이라는 개념이 사실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자께서는 상상을 명제적 혹은 비명제적 심적 표상을 떠올리는 상태로 일단 정의하였습니다. 켄달 월튼이 적절하게 지적하듯 상상은 단순히 어떤 표상을 떠올리는 것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상을 허구의 정의적 요소로 제시를 했던 월튼조차도 자기가 상상을 정의하는 것은 포기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상상이 참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그런데 저자께서 그 이후에 사용하는 상상 개념을 들여다보면 저자 역시 상상을 단순히 떠올리기로 간주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30페이지에서 보면 지각적 믿음을 생산하는 지각이 참인 믿음을 생산하는 것으로 인지적 가치를 갖는 것처럼 상상은 기존 믿음이나 생각들, 심상들의 변형과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생각과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1차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자께서는 131페이지에서 창의성을 1차적으로 생산된 새로운 생각에 그것의 인지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메타적인 차원의 평가와 조망이 개입되어 그 새로운 생각의 새로움을 이해하는 성향으로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1차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생산하는 능력을 상상으로 보고 계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새로운 생각을 생산한다는 것은 단지 심적 표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닌 다른 능동적인 과정을 동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겠죠. 만일 그렇다면 새로운 생각을 생산하는 능력으로서의 상상이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상을 기존 믿음이나 생각들, 심상들의 변형과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생각과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논문에서 제시가 되는 창의성 정의가 사실은 조작적 정의라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혐의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각을 생산한다는 것은 곧 창안을 포함하는 창의성의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창의성의 구성적 요소로서의 상상 개념에 대하여 새로운 생각을 창안하거나 생산한다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저자께서 상상을 단지 표상을 떠올리는 수동적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능동적이고 평가적이며 때로는 문제 해결적 성격을 갖는 복합적인 생산적 과정으로 봄으로써 그러한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피하고자 한다면 이후 등장하는 메타적 조망이라는 조건이 오히려 상상 개념에 포함되는 불필요한 중복이 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리던던트 프로블럼에 봉착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의 창의성 정의에 포함되는 상상 개념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자께서는 131페이지에서 창의성의 조건으로 메타적 조망이라는 개념을 상상력에 덧붙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메타적 조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나 심적 상태인지에 관한 추가적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자께서는 메타적 조망으로 인해 인지적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메타적 조망이 단지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차원에 그친다면 이러한 인지적 확장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칸트가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의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상상력과 메타적 조망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창의성을 구성하는지에 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언뜻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된다면 이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앞선 질문과 관련이 됩니다. 창의성에 관한 저자의 이론적 모델은 지적 덕성과 메타적 조망을 중심으로 인식적 평가와 심적 재구성 등의 복잡한 내적 과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창의성을 지나치게 지성적이고 반성적인 과정으로 제한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위 과지성화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창의적 발견이나 예술적 성취는 오히려 반성적 메타인지 없이도 가능했으며 심지어 무의식적이고 즉흥적인 과정에서도 이루어져 오지 않았을까요? 쉽게 말해서 반성적 메타인지 같은 것이 창의성을 구성하는 충분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 반드시 필요 조건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적 덕성으로서의 창의성 개념이 이러한 비반성적이고 직관적인 창조적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혹은 배제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결과주의 비판에 관한 것인데요. 저자는 가령 소위 병맛 웹툰을 결과적으로 실패한 시도임에도 창의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결과주의를 비판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논문에 따르면 병맛 웹툰은 미적으로 조악함으로 낮은 미적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실패한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창의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결과주의를 적용하자면 병맛 웹툰은 낮은 가치를 가진다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적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일에 결과주의자가 병맛 웹툰을 창의적이라고 하고 싶다면 그것이 가지는 가치를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데 성공한 것, 혹은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에 부여하는 식으로 창의성을 주장하는 소위 가치의 창의성의 문제라고 저자께서 명명하신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고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결과주의가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다는 주장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 결과주의가 이 딜레마에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병맛 웹툰이 미적으로 낮은 가치를 가짐으로 실패한 시도라고 보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웹툰의 가치는 유려하고 뛰어난 드로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미적으로 조악해 보임과 웹툰 예술로서 실패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결과주의에 따라 병맛 웹툰이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반드시 자기적으로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병맛 웹툰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했거나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것은 결국 2차적 결과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과주의자라면 병맛 웹툰은 그것의 재현적 방식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전달의 맥락이 모두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예술적 가치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앙리 마티스의 드로잉이 초등학생도 그릴 수 있을 법하기 때문에 실패한 시도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자께서 배격하고자 하는 결과주의적 정의와 덕성 중심의 정의 사이에 배터리가 다 돼서 그 사이에? 배터리가 다 돼서 새로운 마이크로 이게 좀 더 잘 소리가 나네요. 결과주의적 정의와 저자께서 지지하시는 덕성 중심의 정의 사이에 근본적이고 진정한 불일치가 존재하는지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창의적 산물, 창의적 행위자, 그리고 행위자의 덕성으로서의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서로 구별하여 볼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자께서는 결과주의적 정의가 갖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덕성 중심 정의가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창의적 산물과 창의적 행위자의 개념은 상호 보완적이거나 각각의 맥락에 따라 독립적으로 유효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자께서 제기한 독창적 헛소리와 같은 예시를 포함해서 여러 사례들은 이 두 정의 사이에 반드시 적대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의 이 두 입장이 진정으로 근본적인 불일치에 놓여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론적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른 상보적 관계로 볼 수는 있는 여지는 없는지에 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주장처럼 창의성은 지적 덕성으로 잘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의성은 미적 덕성이기도 한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학과 예술 철학의 현대적 논의들에서 창의성은 단순히 인식적 덕목이 아니라 미적인 탁월함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들도 다수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창의성이 미적 덕성의 성격도 가질 수 있다면 인식적 덕성으로서의 창의성과 미적 덕성으로서의 창의성은 구분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하나의 성향에 대한 두 레이블일 뿐인가? 이런 의문들이 듭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메타적 조망은 미적 평가와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창의성이 미적 덕성으로 확장될 때 인지적 확장과는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가도 좀 궁금합니다. 이에 관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